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판기일의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판기일이라는 것은 법관, 검사, 피고인 등의 소송관계인이 공판정에 출석해서 소송행위를 진행하도록 정해진 일자를 말하지요. 공판기일의 절차는 크게 모두 절차, 사실 심리 절차, 그리고 판결 선고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모두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모두 절차에서 모두라는 말은 말이나 글의 첫머리를 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진술 거부권의 고지입니다. 재판장은 인정신문을 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진술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법조문의 위치도 인정신문에 앞서 있습니다. 진술거부권의 고지가요. 다음으로 할 일은 인정신문입니다. 재판장은 피고인의 성명이나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물어서 피고인님의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하겠고요. 다음으로 모두 절차에서 할 일은 검사의 모두 진술입니다. 검사는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 죄명 및 적용법조를 낭독하여야 하는데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공소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모두 진술은 공판기일에 직접 구두로 진술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방어 준비의 기회를 보장하고 방청인에게도 공소사실이 무엇인지를 밝히게 하려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개주의를 취하고 있지요. 저희 재판이요. 공판 절차가요. 다음으로 검사의 모두 진술에 이어서는 피고인의 모두 진술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피고인은 검사의 모두 진술이 끝난 뒤에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진술하여야 하는데 다만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요. 이에 따라서 재판장은 검사의 모두 진술이 끝난 뒤에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물어야 한다고 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 간이한 증거조사 등에 의해서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되는 간이 공판 절차에 회부가 되어서 심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간이 공판 절차에 대해서는 공판 절차의 특칙에서 보다 자세히 공부를 하게 되겠고요.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가 있고요. 또한 피고인은 이 모두 절차를 이용해서 관할 이전의 신청이라든지 기피 신청이라든지 국선 변호인의 선정 청구라든지 공판기일의 변경 신청, 변론의 병합과 분리의 신청 등을 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피고인은 이 모두 절차에서 모두 절차까지 절차 진행에 대한 하자를 다툴 수도 있습니다. 특히 유의해야 할 것은 토지 관할 위반의 신청이나 공소장 부본 송달의 하자에 대한 이의 신청, 그리고 제1회 공판기일의 유예기간을 5일 동안 두지 않은 것에 대한 이의 신청 등은 늦어도 이 절차까지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하자가 치유가 되어서 피고인은 더 이상 위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를 다툴 수가 없게 됩니다. 피고인의 모두 진술에 이어서 재판장은 쟁점 정리를 하고 검사 및 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해서 진술하게 되는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재판장은 피고인의 모두 진술이 끝난 다음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쟁점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고요. 쟁점을 정리함으로써 증거조사 절차에서의 효율적인 심리를 위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재판장은 증거조사를 하기에 앞서서 검사 및 변호인에게 공소사실 등의 증명과 관련된 주장 및 입증 계획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장 및 입증 계획 등을 진술하게 한다는 것은 결국 변론 준비를 하게 한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증거로 할 수 없거나 증거로 신청할 의사가 없는 자료에 기초하여 법원에게 사건에 대한 선입견을 줄 염려가 있는 사항은 진술할 수 없겠습니다.
증거 능력 없는 증거에 의한 법원의 심증 형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두 절차에 이어서 진행되는 사실심리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을 심리한다는 것은 법원이 공소사실에 대한 실체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서 증거를 조사하거나 피고인을 신문하고 이에 의하여 피고 사건에 대한 심증을 형성해 나가는 소송 행위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사실심리 절차는 증거조사, 피고인 신문, 그리고 최후 진술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증거조사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증거조사라는 것은 법원이 피고 사건의 사실 인정과 형량을 정하기 위한 심증을 형성하기 위해서 여러 증거를 조사해서 그 내용을 인식하는 소송 행위를 말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증거조사의 실시뿐만 아니라 증거 신청 및 증거 결정과 이들에 대한 이의 신청 등의 절차가 포함되고 나중에 다시 자세하게 다루게 되겠습니다. 피고인 신문도 할 수가 있는데요. 피고인 신문이라는 것은 검사, 변호인 또는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과 그 정상에 관한 사항을 신문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피고인 신문은 피고인의 증거 방법으로서의 지위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피고인은 소송 당사자로서의 지위뿐만 아니라 증거 방법으로서의 지위도 갖고 있다고 우리가 배운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피고인의 당사자로서의 지위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반 증인과 달리 진술 거부권을 인정을 하고 있고요. 피고인 신문을 증인 신문의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20년 12월 24일 선고된 2020도 1778호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쟁점은 항소심에서 변호인이 피고인을 신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변호인에게 일체의 피고인 신문을 허용하지 않은 재판장의 조치가 소송 절차의 법령 위반으로서 상고 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는데요. 상고 이유에 대해서는 물론 다음 학기에 자세히 배우겠습니다만은 이와 같은 경우가 소송 절차의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형사소송법 370조 296조의 이 제1항 본문에 따라서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권은 변호인의 소송법상 권리라고 법원은 보고 있고 대법원은 한편 재판장은 피고인 신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으나 변호인의 본질적인 권리를 해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판장은 변호인이 피고인을 신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고 변호인이 피고인을 신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변호인에게 일체의 피고인 신문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권에 관한 본질적 권리를 해하는 것으로서 소송 절차의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 즉 상고 이유에 해당한다. 그런 판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피고인 신문의 순서는요. 검사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가 끝난 후에 순차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피고인 신문을 허가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순차로라는 것은 검사, 피고인의 순서대로라는 의미이고요. 그와 같이 검사에게 먼저 피고인 신문권을 부여한 것은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이 검사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한편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어느 때나 피고인을 신문할 수도 있고요. 신문 순서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소송 지휘권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알리고 신문할 수가 있겠습니다. 피고인 신문의 방법에 대해서는요. 피고인 신문을 하는 때에는 피고인은 증인석에 좌석을 하게 되겠고요. 피고인의 당사자적 지위 및 증거 방법으로서의 지위를 고려한 조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판장은 피고인이 어떤 재정인의 앞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재정인을 퇴정하게 하고 진술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피고인 신문을 함에 있어서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재판장 또는 법관은 피고인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라든지 피고인의 연령, 성별, 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 법정 대리인, 검사의 신청에 따라서 피고인과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과 동석할 수 있는 신뢰 관계에 있는 자라는 것은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그 밖에 피고인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칙은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실 심리 절차로서 마지막 단계는 세 번째 단계는 최후 진술이 되겠는데요. 최후 진술 또는 최종 변론이라는 것은 검사의 의견 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의 의견 진술의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본질적인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견 진술의 시간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검사의 의견 진술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증거조사와 피고인 신문이 종료한 때에는 검사는 사실과 법률 적용에 관해서 의견을 진술하여야 합니다. 다만 검사의 출석 없이 개정한 경우에는 공소장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검사의 의견 진술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고요. 검사가 이 절차에서 양형에 관한 의견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법하지는 않으며 한편 법원은 검사의 양형에 관한 의견 진술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구형량에도 구속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죠. 따라서 법원은 검사의 구형보다 낮은 형뿐만 아니라 거꾸로 검사의 구형보다 높은 형도 선고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다음으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의견 진술에 대해서 보면요.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후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최후 의견 진술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소송법상의 권리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에게 그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후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심리를 마치고 선고한 판결은 위법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입장이고요. 다만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에게 그 기회를 주면 되고 현실적으로 의견 진술을 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이지요. 이와 관련해서 2018도 327호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면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최종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역시 소송 절차의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되었고요.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03조는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최종 의견 진술의 기회는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이러한 최종 의견 진술의 기회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소송법상 권리로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사실관계의 다툼이나 유리한 양형 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므로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최종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소송 절차의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검사의 의견 진술과 피고인과 변호인의 최후 진술이 있으면 사실 심리가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해서 결정으로 종결한 변론을 재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요. 그리고 변론이 재개되면 당사자의 최후 진술 이전의 절차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판 절차의 세 번째는 판결 선고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결의 선고와 관련해서는 먼저 즉일 선고의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그 기일에 하여야 한다. 즉 그 일에 하여야 한다는 것이 즉일 선고 원칙이 되는 거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가 있고요. 실무에서는 오히려 따로 선고하는 기일을 정해서 선고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보여집니다. 따로 선고기일을 정하는 경우에도 변론 종결 후 14일 이내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법은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훈시 규정으로서 경우에 따라서는 14일 이후에 선고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판결 선고의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판결의 선고는 공판정에서는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겠고요. 다만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즉 즉일 선고를 하는 경우에는 판결 선고 후에 판결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판결의 선고는 재판장이 하고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주문을 낭독을 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지만 실무에서는 판결 이유의 요지를 먼저 설명하고 그 후에 주문을 낭독하는 것이 실무의 예라고 할 수가 있고요. 판결 이유의 요지는 말이나 판결서 등본 혹은 초본의 교부 등 적절한 방법으로 설명을 합니다.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상소할 기간 및 법원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나오는 부분은 등본이나 그리고 정본, 그리고 초본, 사본 이와 같은 문서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법원은 판결 선고 절차에서 피고인의 태도를 문제 삼아서 선고형을 징역 1년에서 징역 3년으로 변경하여 선고한 사안에서, 즉 제1심 재판장이 선고기일에 법정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는 주문을 낭독한 뒤에 상소기간 등에 관한 고지를 하던 중에 피고인이 재판이 개판이야, 재판이 뭐 이따위야 등의 말과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부려서 당시 그곳에 있던 교도관이 피고인을 제압하여 구치감으로 이동시키는 등 소란이 발생한 사건에서 제1심 재판장이 법정 질서가 회복되자 피고인에게 선고가 아직 끝난 것이 아니고 선고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기까지 이 법정에서 나타난 사정 등을 종합해서 선고형을 정정한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래에서 보는 법리와 같이 변경 선고가 허용되는 한계를 선언하면서 문제된 사건에서 변경 선고는 최초 낭독한 주문 내용에, 즉 징역 1년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거나 재판서에 기재된 주문과 이유를 잘못 낭독하거나 설명하는 등 변경 선고가 정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고 판시를 하고, 원심에서는 선고를 위한 공판기일이 종료될 때까지는 판결 선고가 끝난 것이 아니고 그때까지는 발생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단 선고한 판결의 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선고하는 것도 유효적법하며 제1심 재판장이 변경 선고를 할 당시 피고인에 대한 선고 절차가 아직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제1심의 변경 선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서 판결 선고 절차와 변경 선고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한 바가 있습니다. 2017도 3884호 판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설명을 바탕으로 아래에 나오는 2017도 3884호 판결의 쟁점과 내용을 한번 읽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판결 선고 절차에서 피고인의 출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판결 선고기일도 공판기일의 한 내용을 이루므로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출석을 요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진술하지 않거나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거나 재판장의 질서 유지를 위한 퇴정 명령을 받은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고요. 변호인은 필요적 변호사건이라도 판결 선고기일에 출석을 요하지 않습니다. 검사도 판결 선고기일에 출석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호인과 검사는 판결 선고기일에 출석하는 것이 의무가 아닌 것이지요. 이와 관련해서
2023년 7월 13일 선고된 2023도 4371호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쟁점은요, 첫 번째로 판결 선고기일로 지정되지 않았던 일자에 판결 선고 절차를 진행한 것이 공판기일의 지정에 관한 법령을 위반해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고요. 판결을 선고하려면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선고한다, 이렇게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하게 되는데 그런 절차 없이 한 경우를 말하고요. 두 번째, 원심법원이 변론 종결 시 고지되었던 선고기일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사전에 통지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선고기일을 변경을 해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선고한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과 이에 관한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는데요.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은 공판기일의 지정 및 변경 절차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즉, 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여야 하지만 직일선고가 원칙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고요. 재판장은 공판기일을 정하거나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 소송지휘권으로서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을 소환하여야 하고 검사, 변호인에게 공판기일을 통지하여야 하지요. 다만 이와 같은 규정이 준수되지 않은 채로 공판기일의 진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로 인해서 피고인의 방어권, 변호인의 변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를 했는데요. 원심이 제1회 공판기일인 2023년 3월 8일 변론을 종결하면서 피해자와의 합의서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 제출을 위한 기간을 고려해서 제2회 공판기일인 선고기일을 2023년 4월 7일로 지정을 해서 고지했는데 지정 고지된 바와 달리 2023년 3월 24일 그에 앞서서 3월 24일 피고인에 대한 선고기일이 진행이 돼서 교도소에 재감 중이던 피고인이 교도관의 지시에 따라 법정에 출석을 하였고 원심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던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심이 판결 선고기일로 지정되지 않았던 일자에 판결 선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공판기일의 지정에 관한 법령을 위반해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설령 재판장이 피고인이 재정한 상태에서 선고를 하겠다고 고지함으로써 선고기일이 변경된 것으로 보더라도 양형자료 제출 기회는 방어권 행사의 일환으로 보호될 필요가 있고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의하면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상고 절차에서 자세히 배웁니다만 피고인에게는 원심 판결의 선고기일이 양형에 관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으로서 의미가 있는데 원심법원이 변론 종결 시 고지되었던 선고기일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사전에 통지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급박하게 변경을 해서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과 이에 관한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 선고 절차에 이어서 판결 선고 후에 해야 할 몇 가지 조치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한 때에는 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그 판결서 등본을 송달하여야 합니다. 다만 불구속 피고인과 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 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돼서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된 구속 피고인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송달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서 판결서 등본을 송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아무런 신청 없이 판결서 등본이 송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밑줄 친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판결서 등본을 신청해야 합니다. 판결 선고 후에도 법원은 소송 기록이 상소법원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상소 기간 중 또는 상소 중인 사건에 관해서 피고인의 구속 또는 구속 기간의 갱신, 구속의 취소, 보석의 취소, 구속의 집행정지와 그 정지의 취소에 대한 결정 등을 하여야 합니다.
상소기간 중이나 상소 중인 경우에는 원심법원이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조치를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 규칙에 그와 같은 규정이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규칙 제57조 제1항은 형사소송법 제105조와 달리 형사소송법과 규칙의 규정이 달리 원심법원의 권한으로 구속과 보석 취소를 인정하고 있는데 형사소송 규칙에 형사소송법 저촉되는 것이 아니냐, 형사소송 규칙이. 그리고 원심법원의 구속 가능성에 대하여 부정설과 긍정설의 견해 대립이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형사소송법 제105조에는 없는 것이, 즉 구속과 보석 취소에 관한 부분이 형사소송 규칙 제57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냐는 그런 문제의식이죠.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긍정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이 아래에서 보는 2007모 460 결정의 내용에서 자세히 살펴보면요. 상소 제기 후 소송 기록이 상소법원에 도달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을 구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기록이 없는 상소법원에서 구속의 요건이나 필요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여 피고인을 구속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즉 기록은 여전히 아직 상소법원에 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요. 상소 기간 중 또는 상소 중의 사건에 관해서 피고인의 구속을 소송 기록이 상소법원에 도달하기까지는 원심법원이 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 규칙 제57조 제1항의 규정이 형사소송법 105조에 저촉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해서 형사소송 규칙이 형사소송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원심법원이 할 수 있다라는 긍정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오늘 공판 절차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